모가드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30년 전에 처음 밝혀졌다고 하고 처음에는 이제 엘라이자랑 임뮤노블롯을 통해서 디텍션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MS 환자의 실험이랑 CSF에서 발견이 됐던 적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MS의 어떤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이은 연구들에서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non-specific한 finding이라고 이제 판단이 됐어서 이제 버려졌고요. 그때 이제 MS 환자한테서 했던 이런 검사들이 모가드 검사들이 모가 안티바디 검사들이 이제 엘라이자나 디네이처드 모그 펩타이드를 이용했던 거였기 때문에 non-specific한 어떤 결과라고 그래서 이제 양성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뎀으로 진단이 된 그 소아 환자들에게서 모가 안티바디가 많이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아 환자 외에 이제 최근에는 성인의 어떤 MS도 아닌 non-MS acquired demyelinating syndrome 환자들에게서 모가 안티바디가 많이 양성이 확인이 되면서 모가드라고 하는 질환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모가 안티바디에 대한 검사는 여기 권영남 선생님께서도 지난주에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 네이티브 폴디드 휴먼 모그 프로틴을 사용해서 셀 베이스드 어세이로 확인한 것을 이제 제일 정확도가 높은 검사 스탠다드 검사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그 안티바디 어소시에이티드 디지즈는 이제 그 소아에서도 많이 양성이 나오고 성인에게서도 최근에는 양성률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소아와 성인에서의 모그 안티바디의 클리니컬 피노타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는 아뎀이나 아뎀 라이크 프레젠테이션 하는 환자에게서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고가 되는 게 아뎀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옵티뉴라이티스 소아 환자에게서 모그 양성이 많이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청소년 이상을 넘어간 이제 성인들에게서는 옵토스파이널 피노타입, 그러니까 옵틱 뉴라이티스가 이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보고되는 피노타입은 트랜스버스 마이엘라이티스라고 합니다. 클리니컬 피노타입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그 예후에 대해서도 그 나이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이제 난다고 보고 연구들이 그 observational study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아는 모그 안티바디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노페이직한 콜스를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예후 측면에서도 그 EDSS나 이런 것들이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비교적 잘 그 리커버리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서 성인 모가드 환자들은 일단 양성이 확인이 되면 릴랩스 리스크도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소아에 비해서는 그 아웃컴도 나쁘게 EDSS가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가 되어서 두 질환, 그 나이에 따른 똑같은 모가드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른 어떤 피노타입이나 프로그노시스가 확연히 다른 양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로 컨버전 측면에서도 소아는 1년 이내에 이제 세로 네거티브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한 연구를 보면은 1년째 거의 57% 이상의 환아들이 세로 네거티브로 컨버전 되는 반면에 성인에서는 1년 혹은 2년째에도 거의 절반, 반반 정도 수준으로 세로 네거티브로 컨버전 되는 환자 수가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아에서는 아직 그 모그 안티바디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바로 롱텀 트리트먼트를 바로 어플라이 하는 것은 아직
고려되고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 성인에서는 아무래도 릴랩스 리스크도 높고 그 onset 어택에서의 리커버리 아웃컴도 나쁜 편이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 환자에게서는 disease modifying treatment, 그러니까 롱텀 트리트먼트를 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의 어떤 디스커션 내용인데요. 보면은 그 2019년에 자마 뉴럴로지에 발표가 됐던 건데, 꽤 많은, 그러니까 소아 환자 430명을 등록을 해서 6개월 이상 클리니컬 팔로우업한 게 267명, 그리고 1년 이상 시롤로지를 팔로우업한 게 216명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라지 그 파퓰레이션 스터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제 결론은 소아 환자는 일단 이거니까 그 relapsing acquired demyelinating syndrome 환자로 분류됐던 이제 환자들의 모그 안티바디 이니셜 결과랑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왔던 환자들 혹은 음성이 나왔던 환자들을 롱텀 팔로우업을 했던 것인데요. 아뎀으로 이제 발현을 하거나 혹은 그 노멀 브레인 MRI를 보이면서 아이솔레이티드 옵티뉴라이티스 혹은 트랜스버스 마이엘라이티스를 보였던 소아 환자가 모그 안티바디가 일단 음성이면 이거는 매우 모노페이직 아웃컴을, 그러니까 릴랩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디마일리네이팅 신드롬을 보였던 소아 환자에게서 모그 안티바디를 검사하는 것은 꽤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 환자가 또 재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클루를 얻을 수 있다. 검사를 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니셜 프리젠테이션에서 모그 안티바디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시롤로지를 계속 팔로업해서 퍼시스턴트하게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환자들이 재발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38% 정도에서만 재발을 경험을 하고 그 미만의 환자에서는 시롤로지는 계속 양성이지만 세컨드 어택이 이제 보이지 않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제 소아 환자에서의 그 모그 안티바디가 포지티브가 나오는 거라고 해서 이 환자들을 반드시 롱텀 그 임뮤노서프레시브 트리트먼트를 모든 환자에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좀 더 세컨드 어택의 어떤 발현을 기다려 보거나 이니셜 어택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고려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언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acquired demyelinating syndrome을 보인 소아 환자에서 모그 안티바디가 양성이 나온다면 거의 아마 MS, childhood MS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고도 결론을 이제 디스커션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연구는 이제 성인을 상당히 꽤 많이 268명의 성인을 이제 포함해서 본 검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70명은 모그 안티바디를 4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번 이상 샘플링을 해서 시롤로지 변화가 있는지 이제 볼 수 있었던 연구였는데요. 모그 안티바디가, 그러니까 이전 연구를 보면 소아에서 모그 안티바디 양성률이 훨씬 높다고 여겨졌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생각보다 성인에서도 모그 안티바디가 높은 빈도로 양성이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acquired demyelination syndrome 환자에게서 훨씬 생각보다 높은 빈도로 모그 안티바디가 양성이 나오고, 릴랩스 리스크가 이제 높은 환자군들을 유니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랑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나이대가 28세에서 39세인 환자군에게서 릴랩스 리스크가 훨씬 높게 측정이 됐었고요. 해저드 레이쇼가 1.3, 1.5 이상으로 이제 높게 나왔었고, 또 피메일에서 양성인 경우가 릴랩스 리스크가 더 높았고,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MS에서 쓰는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을 썼을 때 마찬가지로 NMOSD랑 마찬가지로 릴랩스 리스크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와 성인이 똑같이 모그 안티바디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에게서 훨씬 릴랩스가 더 많이 되고 예후도 나쁘고 세로네가티브로 컨버전 되는 비율도 소아는 1년이 지나면 많은 수에서 이제 50% 이상에서 세로네가티브로 컨버전이 되는데 성인은 그렇게 큰 그 세로네가티브 컨버전이 많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이니셜 이벤트에서 리커버리가 충분치 않거나 세컨드 릴랩스가 일단 생긴다고 하면 롱텀 그 이뮤노 서프레시브 트리트먼트를 시작하는 게 성인에서는 나을 것 같다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홍민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저널의 내용은 아니고 다른 저널 내용들에서 이제 어떤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궁금했던 게 그 모그 안티바디가 다이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가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다이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NMOSD처럼 모그 안티바디가 시롤로지에서 셀 베이스 어세이를 통한 시롤로지가 양성이 이제 확인된 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아뎀이나 뭐 옵틱 뉴라이티스, 트랜스버스 마이엘라이티스, 엔세팔라이티스나 브레인스템 신드롬 이런 클래시컬한 CNS 디마일리네이션 심텀을 보이는 것을 이제 전제로 또 하고 있고 한 연구진에서는 이제 다른 배제 진단이 모두 배제되면서 위에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모가드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고 2018년에 그 스벤 자리우스 그룹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포지티브인 거랑 그 디마일리네이팅 신드롬 패턴을 클리니컬 심텀으로 피노타입으로 보여야 되는 건 동일한데 이 그룹에서는 그 옵틱 뉴라이티스가 워낙 그 모가드에서 50% 이상 압도적으로 이제 프레젠팅하는 심텀이기 때문인지 옵틱 뉴라이티스를 시사하는 어떤 MRI나 VP, OCT 같은 소견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 기준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MS에도 부합하지 않고 NMOSD와는 일단 클리니컬 피노타입을 약간 공유하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모그 안티바디가 셀 베이스드 어세이에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모가드로 일단 진단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그 안티바디 그런 롱텀 팔로업을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우리 이니셜에 팔로업을 해서 이니셜에 양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언제 팔로업을 할 것이냐, 이니셜에 강하게 그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같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안티바디 컨센트레이션이 타이터가 일단 디지즈 액티비티랑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어큐트 어택 시기에는 대부분 이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임뮤노 서프레션을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경우나 리미션 시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모가드가 의심이 강하게 되는데 이니셜에 네거티브가 나온다고 하면 아까 여기 보신 스벤 자리오스 그룹에서는 리테스트를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큐트 어택 시기에 한번 다시 해봐도 되고 어큐트 어택 치료가 끝난 이후에 트리트먼트 프리 인터벌이나 혹은 IVIG 같은 치료를 끝난 후에 한 3개월의 간격을 두고 한번 다시 해보는 것을 권고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 어느 정도로 레귤러하게 트리트먼트 리스판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안티바디를 재검을 하거나 또는 중간중간 레귤러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나 레코멘데이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가드 치료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케이스 시리즈였습니다. 케이스 시리즈였고, 그 저희가 이번에 리뷰한 논문에서는 이제 요런 약들에 대해서 케이스 시리즈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프레드니솔론이 연구도 그러니까 연구된 환자들도 많기는 많은데 보시면은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효과가 아주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레트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을 모아놓은 이제 아자사이오프린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고 마이코페놀레이트나 리툭시막 같은 것들도 마이코페놀레이트가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써 있는데 아무튼 분명히 그 모가드 릴랩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리툭시맙이랑 IVIG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2021년 그 저널 오브 뉴럴로지에 실린 것인데요. 그 오랄 스테로이드는 그 연구를 모아보니까 레트로스펙티브가 2명이고 케이스 시리즈가 이제 10개를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한 거였는데 앞에서 본 이 연구 이 스터디랑 마찬가지로 그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를 아주 확연하게 분명하게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는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 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용량이 이제 데일리 용량이 너무 적어질 때 대부분 환자들이 재발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보다 긴 기간 그리고 이보다 많은 용량을 유지하는 게 재발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아자사이오프린도 이제 117명의 환자들을 그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 7개랑 케이스 시리즈 10개를 모아서 이제 풀링해서 분석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사용한 용량은 150mg 정도였었고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재발이 주로 그 6개월 이내 아자시오프린 그러니까 아자시오프린이 아직 풀 이펙트가 나오기 전인 이 6개월 이내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오펠틸도 마찬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 1,500mg의 용량을 썼었고 그 마이코페놀레이트를 사용한 지 1년 이내나 혹은 그 스테로이드랑 병용해서 쓸 때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시기에 이제 릴랩스 마이코페놀레이트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릴랩스가 보고가 됐었고요. 리툭시맙은 124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NMOSD랑 마찬가지로 처음 사용하고 3개월 이내 정도에 릴랩스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NMOSD, 아쿠아포린4 양성 NMOSD에 비해서는 모가드에서의 리툭시맙은 좀 더 치료 효과가 적은 걸로 네, 그 풀링한 연구 분석에서는 결과가 보고가 되었고요. 그 IVIG를 이제 레귤러하게 쓰는 경우는 성인에서는 그렇게 그 연구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성인은 수가 상당히 적었고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IVIG 사용 간격을 한 달에서 그보다 더 길게 이제 늘리거나 IVIG 용량 자체를 줄이는 과정에서 또 이제 재발이 보고가 됐었고요. 토실리주맙은 아주 리프렉토리한 환자 4명에게서 쓴 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리프렉토리하냐면 어떤 사람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도 쓰고 뭐 나탈리주맙도 쓰고 뭐 이랬는데 3년간 옵티뇰라이트 막 8번씩 계속 재발이 되는 환자군에서 이제 토실리주맙을 썼더니 디지즈 프리 심텀이 꽤 1년 이상 나타났거나 또 어떤 환자는 스테로이드랑 이런 스테로이드 스페어링 이뮤노서프레션 선트를 이제 함께 쓰는데 스테로이드를 20mg 이하로 줄이기만 하면 계속 재발이 돼서 이 경우에 이제 토실리주맙으로 바꿨더니 꽤 오랜 기간 디지즈 프리가 보고된 이제 각각 한 건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뭐 클래스 4지만 보고가 됐었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MOSD와 마찬가지로 인터페론 베타나 글라치라마 아세테이트 같은 MS에서의 이제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재발이 더 잦아지고 디지즈 익서서베이션이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희가 이제 처음 리뷰했던 논문에서의 저자들은 롱텀 이뮤노서프레시브 트리트먼트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셋 어택이 이제 너무 심한 경우와 회복이 잘 안 될 경우 롱텀 트리트먼트를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트리번스퍼스 마이엘라이티스가 이제 제일 시퀄레가 심하기는 한데 온셋 어택에서 70% 이상의 디서빌리티가 온셋 어택에서 이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온셋 어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펄스랑 빠른 속도로 IVIG나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해서 최대한 디서빌리티를 줄이고 그 릴랩스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혹은 이제 세컨드 릴랩스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고, 혹은 이니셜 모가 안티바디 타이터가 상당히 높거나 6개월 이렇게 팔로우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게 측정이 된다면 롱텀 트리트먼트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들의 엑스퍼트 컨센서스는 이제 정리해 본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모가드가 이제 임상적으로 그리고 영상학적으로 세럴로지에서 모두 만족을 한다고 하면 성인에서의 지금 기준이거든요. 성인에서 스테로이드를 최소한 6개월을 유지하는 것을 저자들은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점선안의 박스는 이제 다른 그 프랙티컬 뉴럴로지 2019년에서 제시한 또 다른 컨센서스인데 저희가 리뷰한 저널에서는 이제 얼마나 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 다른 저널에서는 대략 요 정도 성인에서 이 정도 0.5에서 0.75mg per kg를 쓰다가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천천히 데일리 한 10에서 20mg 사이 정도가 유지되게 줄여보라고 이제 권하고 있었고 6개월째 이제 모가 안티바디 팔로우업을 합니다. 팔로우업을 해서 음전이 됐다고 하면 천천히 줄여서 끊어보는 것을 그러니까 음전이 되면서 재발이 없다고 하면 줄여보는 것을 고려를 하고요. 6개월이 양성이 나온다거나 6개월 양성이 나오기 전에 재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는 유지를 하면서 아자시오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그 스테로이드 스페어링 에이전트를 추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이 약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다면 IVIG를 매달 쓰거나 리투시맙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자시오프린 아까 마이코페놀레이트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 약제들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랑 브리칭하는 피리어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브리칭 피리어드 동안에는 스테로이드를 20mg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리칭 피리어드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좀 길게 잡는 것을 함께 권유를 하고 있었고요. 6개월에 한번 팔로업 그리고 12개월에 한번 팔로업을 해서 약제를 언제 줄여서 중단할지를 고려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데일리 용량이 20mg 이하이거나 3개월 이내로 빠르게 테이퍼링해서 끊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스테로이드랑 함께 쓰지 않고 그러니까 브리칭 피리어드를 거치지 않고 아자시오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이뮤노서프레선트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5% 대비 38%로 릴랩스 레이트가 훨씬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을 IVIG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7시에 또 저희 저녁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머지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하고 하는 것들은 녹화해서 제가 지난번처럼 유튜브 저희 스머프 계정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질의응답 시간, 토익 시간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보시고 거기서 또 이제 디스커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지원 선생님 이제 출발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출발하시고요. 조금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뭐 한 6시 정도까지 좀 얘기를 좀 했으면 하고요. 네. 자유롭게 그냥 토의를 좀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모가드 환자들을 보면서 궁금하거나 좀 토의하고 싶었던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디지즈 엔티티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모가드라고 하는 질환을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모가드는 이제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모구 항체에 의해서 정의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항체에 의해서 정의되는 병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NMOSD다 그러면은 사실 시로 포지티브도 있고 시로 네거티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로 네거티브 NMOSD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다음에 이제 모가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인에서는 적어도 옵틱 뉴라이티스나 마이라이티스로 프레젠테이션하고 간혹 엔세팔라이티스로 매니페스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지만 NMOSD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저거를 아주 따로 디지털 엔티티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냥 NMOSD에 아쿠아포린4 포지티브 항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모그 항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면 둘 다 엔티바디가 다 안 나오는 그런 시로 네거티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그 항체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이게 되게 폴스 포지티브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휴먼 IgM 엔티바디 있잖아요. IgM에 대해서 이 세컨더리 그러니까 세컨더리 엔티바디가 휴먼 IgM의 바인딩을 잘 한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모그 엔티바디 디텍션 할 때 모그에 대한 모그 엔티바디에 대한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모그 엔티바디는 이뮤노글로불린 G일 텐데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안티휴먼 안티휴먼 IgG 세컨더리 엔티바디죠. 그것이 IgM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false positive가 나올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false positive 이슈 때문에 IgG1 스페시픽한 그런 세컨더리 엔티바디를 쓰면 false positive 레이트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셀베스셀세이는 다 IgG1 스페시픽한 세컨더리 엔티바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false positive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false negative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억제 치료 스테로이드 쓰면서 이제 세로 네거티브 컨버전 한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네거티브였는데 의심되면은 반복해서 검사를 하라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봐도 알다시피 이게 세로 네거티브도 드물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모그 엔티바디 양성으로 이 질환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첫 번째 이슈인데 더 이제 얘기하기 전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저는 그 경험이 많진 않은데 이제 대략 받은 느낌이 그 MS랑 NMOSD랑 약간 모그가 좀 이렇게 차별화된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디지즈 코스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MS는 디서빌리티가 심하지 않게 오고 약간 이제 그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되는 면이 있고 NMOSD는 디서빌리티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데 치료를 해도 잘 회복이 안 되고 어느 정도 회복되다 말고 디서빌리티가 좀 빠르게 누적되는 그 릴랩스 할 때마다 굉장히 디서빌리티가 빠르게 누적되는 느낌이었고 모그는 디서빌리티가 좀 심한 반면에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이게 굉장히 좀 회복이 잘 돼가지고 디서빌리티가 많이 안 남는 그런 약간 세 개가 좀 어떤 그런 코스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세 개의 질환이 어떤 그 시럼 바이오마커를 제외하고도 코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디지즈 자체가 구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어떠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냥 다양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마일드한 경우부터 시비어한 경우까지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시비어티도 다양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 다양하고, 뭐 재발에 대한 그런 임상적인 코스도 다양하고, 네. 그 MS도 다 그렇고, NMOSD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MOSD는 이제 아쿠아포린 4 포지티브 NMOSD도 그렇고, 모가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질환의 시비리티나 뭐 코스라든지 트리트먼트 아웃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질환의 캐릭터리스틱스는 될 수 있지만 질환을 정의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왕에 NMOSD라고 하는 우리 질환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까 모가드도 그것에 편입되면 어떤가 나는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옵틱 뉴라이티스, 마이라이티스, 뭐 엔세팔라이티스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매니페스테이션 하는 환자에서 우리가 뭐 그 MS 배제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포린4 항체 측정하고 대개는 모그도 같이 측정하지 않나요? 아쿠아포린4하고 모그하고 항체 둘 다 내잖아요. 뭐 그 비용 이슈가 걱정될 때는 예를 들면 뭐 더 의심되는 거 그러니까 아쿠아포린4부터 혹은 뭐 더 의심되거나 아니면은 그 항체가 우리 사실은 아쿠아포린4 NMSD가 모가드보다 조금 더 흔하죠. 한 2대 1쯤 되나요? 우리 그 프레벌런스 스터디들 보면은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쿠아포린4가 더 흔하니까 그거 검사해서 음성이면은 모그 검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항체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둘 다 한꺼번에 검사 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임상적인 매니페스테이션에서는 적어도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MG에서 우리가 그 MG가 있는데 우리가 머스크 MG를 그냥 예를 들어 머스크 MG라고 안 하고 마치 그러니까 머스크 디지즈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모가드를 대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머스크 MG도 우리가 ACHR MG랑 얼마나 달라요. 그 매니페스테이션이나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뭐 머스카드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머스크 MG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모가드는 지나치게 좀 그 항체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질환을 정의하는 것이 돌아가 있는 그렇게 벌써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제가 추천드린 이 엑스퍼트 오피니언 이 에디토리얼은 사실은
그 라틴 아메리카인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아요. 그 저자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보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모가드의 치료에 대한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그 퍼블리시를 했더라고요. 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릴레이티드 디스오더 여기에다가 그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좀 정리했다는 느낌이긴 한데 그 개선될 방향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 같으면은 다들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옵틱 뉴라이티스나 마이너티스 환자가 왔는데 그 첫 번째 매니페스테이션이고 내 모구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면 사실 시비얼티랑 상관없이 그 스테로이드를 대략 저는 뭐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그 스테로이드 펄스하고 천천히 이제 테이퍼링 하면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테이퍼링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가 한 20mg쯤 떨어졌을 때 그 다른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자타이프린이나 뭐 미코페놀레이트나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오프하고 그리고 이제 아자타이프린이나 미코페놀레이트 단독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2년 정도 유지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재발 없으면은 그 약도 이제 테이퍼링해서 끊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만약에 재발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길게 그 면역제제를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뭐 스테로이드를 길게 쓰는 건 그렇다 치고 6개월까지도 사용하잖아요. 대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로우 도즈로 아마 3개월 이후는 굉장히 로우 도즈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구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느냐 6개월째 그 여부에 따라서 다른 면역 제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2개월 때 뭐 이게 또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그 엔티바디 항체의 양성 여부가 그런 재발의 어떤 인디케이터나 혹은 프로그노스틱 팩터인지 인디케이터인지 일단 6개월째, 12개월째 그런 것들이 이 데이터가 충분히 이 가이드라인을 백업하는 거인지요.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가요? 이거 모가드 되게 임상적인 매니페스트도 좀 특이한 환자들이 많고, 그죠? 그 치료도 각기 다르게 하고 있어서 아마 한 사람씩 발표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리시나요, 교수님? 네, 들립니다. 네, 김준수입니다. 네, 일단 저도 사실 그 모가드 치료하는 그 일종의 나름의 그 레지멘에 있어서는 거의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 저도 실제로는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성인에서 뭐 소아만큼 흔한 건 아니지만 뭐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는 굳이 약 안 쓰고 지켜봐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좀 고민을 초반엔 하다가 저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일단은 뭐 퍼스트 어택이라고 해도 저는 진단이 되면 저도 약을 시작을 하고 한 2년 정도 어택 없으면은 그때는 좀 줄여서 끊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쓰는 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체가 근데 음전 여부가 과연 이 환자의 진짜 그 차후 릴랩스를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고민되는 포인트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그 프렌치 코트에서 꽤 많은 숫자의 모가드 환자들을 대상으로
꽤 장기간 추적 관찰했던 연구 결과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제가 그때 그거 읽으면서 남았던 인상이 그 성인에서는 한 3분의 1에서 한 30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음전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한 뭐 5, 6년까지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도 별로 재발을 안 하더라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 이게 뭐 아쿠아포린 4 NMOSD보다는 뭔가 이 항체의 음전 여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릴랩스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 병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환자한테도 실제로 저는 1년 단위로 보통 한 번씩 팔로우업을 해보고요. 해서 그 이제 음전이 되는 확률이 뭐 외국 보고가 이렇다라고 말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뭐 약을 이제 뭐 음전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쓸 건 아니고 물론 음전이 안 돼도 임상 재발이 없으면 약을 끊어보겠지만 만약에 음전이 되는 것까지도 더해진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안심하고 좀 약을 끊어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전 여부.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모구 항체가 계속해서 그 persistent하게 양성으로 나오면 그러면은 치료를 재발하지 않더라도 그냥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쓰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음전이 안 되면 또 약을 그러면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반대급부의 얘기를 주장하는 건 아니었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음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클리니컬 코스에 맞춰서 임상의가 음. 판단을 하기를 레코멘드합니다. 음전이 되면은 그리고 더구나 음전이 되면은 일단은 그리고 이제 릴랩스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약을 좀 끊어보는 걸 고려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런 정도고. 그러면 타이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전되지 않더라도 타이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타이터와 릴랩스 네. 리스크가 관련이 있나요? 그 타이터하고 릴랩스 리스크와 연관된 스터디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셀 베스트 어세이를 하면 이제 뭐 세미 퀀티테이티브 하게라도 혹은 뭐 팩스 어세이를 하면은 또 그것도 이제 퀀티테이티브하게 타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네네네. 팔로업 검사를 하면 그 여부도 환자의 그 릴랩스 리스크랑 관련이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그 뭔가 정보를 우리한테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제가 뭐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제로 저희 병원의 모그 안티바디 어세이 이제 세팅된 거 자체가 이제 한 1년 반에서 한 2년이 아직 채 안 돼 가지고 이제 환자들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소위 1년 후 팔로우업 타이터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정도여 가지고 그 음, 이상의 데이터는 없는데 그냥 지금까지 몇 명 해봤을 때는 네, 다 면역 억제제를 당연히 쓰고 있는 환자들이긴 했지만 타이터들이 다 줄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질문도 좋고 커멘트도 좋습니다. 모가드의 뭐 진단 그다음에 치료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대개 성인에서는 뭐 그 옵틱 뉴라이티스, 마이엘라이티스, 엔세팔라이티스 되게 이 프로포션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모가드에서? 옵테뉴라이티스가 50% 이상인 걸로 되어 음, 있고요. 마이엘라이티스가 10%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엘라이티스가 10% 미만. 네. 그러면 아니, LETM은 15% 가까이 되네요, 교수님. 요 정도 그 브레인즈에 나왔던 네. UK 스터디 파퓰레이션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어쨌든 옵티뉴라이티스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네. 네. 되고 릴랩싱 자체도 옵티뉴라이티스가 릴랩싱을 제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음, 그래서 아까 그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에 이제 그 부분을 포함했던 그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모그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프레임 4하고 질환 저희가 이제 그 환자 케이스 얘기하고 좀 환자들 케이스 좀 모아가지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제 멀티센터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동안 보신 환자들 쭉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모그나 뭐 NMSD 관련해서 스터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고 아마 양조원 선생님께서 모가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모으실 계획이시죠? 예. 네네. 그래서 한번 모으시면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데이터 모이면 그걸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또 그 환자들이 팔로우업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롱텀하게 그 데이터를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되게 우리 나라의 환자들에 대해서 좋은 연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그리고 식사하는 데서 뵙도록 합시다. 출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